초년의 고생을 말년의 황금빛 축복으로 바꾸는 6가지 지혜. 다산 정약용. 당신은 지금 당신의 남은 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눈을 떴을 때 가슴 한구석에서 밀려오는 서글픔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내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일만 하며 살았는데 막상 늙고 병든 내 손에 남은 것은 대체 무엇인가?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 젊어서부터 호의호식하고 늙어서도 떵떵거리며 여유롭게 사는데 나는 왜 평생을 발버둥 쳐도 일이 고단하기만 한가?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며 억울함과 허탈함에 남몰래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보라.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천재이자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으뜸가는 학자였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40살 가장 푸르른 나이에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형제들은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으며 자신은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남쪽 강진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곰팡내가 진동하는 좁은 주막의 골방에 웅크려 앉아 그는 수없이 하늘을 원망했을 것이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내게 이토록 가혹한 운명을 주시나이까. 피눈물을 삼키며 절망의 밤을 치새웠다. 하지만 무려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 생활의 고독 속에서 정약용은 마침내 우주의 거대한 이치 하나를 깨닫게 된다. 하늘의 뜻은 돌고 도는 것이니 한 번 넘어진 사람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그는 깨달은 것이다. 초년의 운명은 하늘과 부모가 쥐어주는 것이지만 말년의 운명은 오롯이 나 자신이 빚어내는 것이라는 무서운 진리를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나이 60, 70이 되면 인생의 승패가 이미 다 결정되었다고 믿는다. 이제 와서 내 팔자가 바뀌겠냐며 체념하고 낡은 소파에 몸을 뉘어버린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라. 나무의 진짜 가치와 생명력은 봄날에 피어나는 화려하고 짧은 꽃잎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진 비바람과 뜨거운 여름의 태양을 묵묵히 견뎌낸 후 가을날 가지가 휘어지도록 맺어내는 단단한 열매에 있다. 젊은 시절 아무리 화려하게 꽃을 피웠어도 가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못한다. 반대로 초년의 온갖 비바람을 맞으며 상처투성이가 되었어도 말년에 황금빛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삶이야말로 진정 승리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렇다면 초년의 그 뼈저린 고생과 눈물을 기어이 말년의 찬란한 황금빛 축복으로 뒤바꿔버린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 운명의 장난 같은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말년의 재물복과 인복을 거머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명확한 공통점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젊은 시절의 고난을 해석하는 태도에 있다. 사람들은 흔히 20살, 30살에 크게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 옛사람들은 이를 소년등과라 불렀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일찍 출세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정약용을 비롯한 수많은 옛 성현들은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불행 중 하나로 바로 이 소년등과를 꼽았다. 왜일까? 일찍 피는 꽃은 그만큼 시들어 떨어지는 것도 빠르기 때문이다. 고생 없이, 실패 없이 너무 쉽게 얻은 재물과 권력은 마치 온실 속의 화초와 같다.
온실 안에서는 누구보다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에 작은 비바람만 불어닥쳐도 뿌리째 흔들리며 맥없이 꺾이고 만다. 젊어서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의 무서움을 모른다. 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지혜를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자만심에 빠져 돈을 함부로 굴리다가 결국 그 돈에 잡아먹히고 만다. 주변을 둘러보라. 젊은 시절 졸부 소리를 들으며 돈을 물쓰듯 하던 사람들이 말년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빈곤 속에 허덕이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가.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그를 굶주리게 하여 어떤 일도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라. 당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기억,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뼈아픈 배신, 밤잠을 설치게 했던 무참한 실패들을 떠올려 보라. 그것은 당신이 전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받은 형벌이 아니다. 그것은 말년에 당신에게 쏟아질 그 거대한 복과 재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이 당신이라는 그릇을 넓고 깊게 그리고 단단하게 빚어내기 위해 내린 처절한 담금질의 시간이었다. 가난을 겪어본 자만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담긴 무거운 땀의 가치를 안다. 억울한 실패를 겪어본 자만이 다시 일어섰을 때 타인에게 겸손할 수 있는 법을 안다. 그러니 지나온 당신의 세월을, 당신의 박복함을 결코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마라. 당신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들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다. 험난하고 모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훈장이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을 저주가 아닌 위대한 연금술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순간 당신의 말년 운은 이미 상승의 기류를 타기 시작한 것이다. 말년의 넉넉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밑 빠진 독을 막는 철저한 근검의 철학을 가졌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을 많이 버는 재주,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비법만을 쫓아다닌다. 수입을 늘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눈이 벌겋다. 하지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장성한 두 아들에게 유산 대신 물려준 것은 엄청난 땅문서나 금은보화가 아니었다. 그는 편지에 단 2글자를 적어보냈다. 부지런할 근과 검소할 검. 이 2글자는 비옥한 토지나 좋은 전답보다 나으니 너희가 평생토록 써도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돈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그림자를 드리운다. 젊을 때처럼 밤을 새워가며 몸을 써서 돈을 벌 수 없으니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이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무리 밖에서 우물물을 많이 길어와도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독에 붙는다면 결국 그 독은 텅 비게 마련이다. 아무리 젊은 시절 뼈 빠지게 돈을 모았어도 새어나가는 곳을 막지 못하면 결코 말년의 불을 이룰 수 없다. 가만히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혹시 당신의 재물 독에도 크고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지 않은가?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알량한 체면을 칠해하느라 내 형편에 맞지 않게 억지로 내고 있는 축의금과 조의금들, 마음이 적적하고 헛헛하다는 이유로 홈쇼핑 채널을 보며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습관적으로 사들이는 행위들. 그리고 무엇보다 5070세대의 독을 가장 크게 깨뜨리는 뼈아픈 구멍은 바로 성인이 된 자식들에게 한없이 퍼주는 맹목적인 돈이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머리가 굵어져 제 가정을 꾸린 자식에게조차 전세 자금을 대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고 심지어 손주들의 비싼 학원비까지 대주며 자신의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마저 탈탈 털어 바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인가? 결코 아니다. 노년의 가난은 청년의 가난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청년의 가난은 내일을 향한 희망과 건강한 육체로 버텨낼 수 있지만 노년의 가난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는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고 늙고 병들어 경제력을 잃었을 때 그 거대한 짐은 결국 자식의 어깨로 돌아가 자식의 가정을 파탄내는 씨앗이 된다. 부모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자신의 한 몸을 온전히 건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부모의 도리이자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최고의 사랑이다. 무정하고 매정한 부모라는 원망을 들을지언정 자식에게 쥐어준 경제적 탯줄을 이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당장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들여라. 단돈 1000원이라도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당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수입이 100원이라면 90원을 쓰고 남은 10원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10원을 떼어놓고 남은 90원의 한도 내에서 살아가는 법을 몸에 익혀라. 화려한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깨끗하게 세탁된 단정한 옷을 입는 것에서 진짜 어른의 품위가 흘러나온다.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아도 소박한 된장찌개 하나에 감사하며 밥 한 그릇을 달게 먹을 줄 아는 맑고 검소한 생활. 이 청검의 태도야말로 말년의 재물을 굳건히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장 단단하고 위대한 방패다. 말년의 운명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내뱉는 말의 씨앗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말이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은 수많은 성현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공통으로 강조한 우주의 진리다. 정약용은 입을 가리켜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 즉 구화지문이 될 수 있음을 철저히 경계했다. 말년에 늘 돈에 쪼들리고 인간관계가 끊어져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입술을 가만히 관찰해보라. 그들의 입에는 늘 가난과 원망, 절망의 언어가 습관처럼 매달려 있다. 아이고, 돈 웬수. 내가 돈 때문에 징글징글해서 못 살겠다. 내 팔자에 무슨 놈의 재물복이 있겠어. 이번 생은 망했어.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내가 살아 숨 쉬어서 뭐하나. 당신은 혹시 이런 넋두리를 무심코 혹은 농담 삼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은가?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강력한 생명력과 파동을 가진 살아있는 씨앗이다. 당신이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부정적인 말은 당신의 귀를 통해 가장 먼저 당신의 뇌리에 깊숙이 박힌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지질이 운도 없는 늙은이다라는 저주를 끊임없이 주입한다. 그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 곁에는 돈도, 좋은 기회도, 귀한 사람도 결코 머물지 않는다. 돈은 생기 있고 밝은 곳을 향해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그 어두운 기운을 피해 다른 곳으로 달아나 버리고 만다. 반대로 말년의 재물과 인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입술을 빈곤의 언어로 더럽히지 않는다. 그들은 상황이 비록 진흙탕 같고 주머니가 텅 비어 있을지라도 입으로는 끊임없이 연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이다.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그래도 내 두 다리로 산책할 수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 지금은 조금 쪼들리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야.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 우리 가족들 크게 아프지 않고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니 이것이 진짜 부자가 아니겠는가. 이 얼마나 넉넉하고 아름다운 언어인가. 오늘부터 당장 당신의 혀끝에 매달린 낡은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려라. 평생을 써온 말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속이 베베 꼬이고 몹시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계속 반복해보라.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속에 늙어가는 당신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말해보라.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나에게 좋은 기운과 재물이 몰려오고 있다. 당신이 내뱉는 그 긍정의 말 한마디가 무의식을 바꾸고 당신의 굽은 어깨를 펴게 하며 당신의 행동을 바꾸어 결국 당신을 둘러싼 운명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법을 알고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말년의 행복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가계부를 꼼꼼히 적으며 재물독의 구멍을 꽉 틀어막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감사의 말을 읊조린다 한들 정작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 속을 끓이고 상처받는다면 어떠하겠는가? 혹은 돈은 조금 모였을지 몰라도 거울 속에 비친 내 늙은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자책하고 내면의 자존감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상태라면 과연 그 삶을 축복받은 말년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진정한 말년의 황금빛 축복은 돈과 말버릇이라는 외적인 방패 뒤에 숨겨진 내면의 고요함과 관계의 평화가 찾아올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인연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내고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을 어떻게 다시 우뚝 세울 수 있을까? 정약용이 18년의 끔찍한 고독 속에서 길어올린 그 가장 깊고 내밀한 지혜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한 음보 더 내디뎌 보아야 할 때다. 돈을 모으는 이치를 깨닫고 긍정의 언어로 내 무의식을 무장한다고 해서 말년의 행복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가계부를 꼼꼼히 적으며 재물독의 구멍을 꽉 틀어막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감사의 말을 읊조린다 한들 정작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 속을 끓이고 상처받는다면 어떠하겠는가? 혹은 돈은 조금 모였을지 몰라도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초라해진 내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자책하고 내면의 자존감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상태라면 과연 그 삶을 축복받은 황금빛 말년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진정한 말년의 축복은 돈과 말버릇이라는 외적인 방패 뒤에 숨겨진 관계의 평화와 내면의 고요함이 찾아올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다. 초년의 고생을 말년의 축복으로 뒤바꾼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 그것은 바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군사를 과감히 도려내고 기꺼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많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다. 현직에서 물러나고 명함이 사라지면 한때 내 곁을 구름처럼 맴돌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행여나 세상에서 잊힐까 두려운 마음에 부를 때마다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간다. 하지만 막상 모임에 나가보면 어떠한가? 만나면 남의 흉이나 보고 자식 자랑이나 하며 묻지도 않은 과거의 낡은 훈장을 들먹이며 서로 기싸움을 하는 영양가 없는 관계들 뿐이다. 그 속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를 치고 돌아오는 길, 당신의 마음은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독한 공허함과 씁쓸함으로 너덜너덜해져 있지 않은가. 정약용은 18년의 기나긴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나고 배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뼈를 깎는 고독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자는 사람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고 지혜로운 자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는다. 당신은 지금 외로움을 피하려다 오히려 당신의 귀한 운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가?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친구,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친척, 남과 나를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교묘하게 속을 긁어놓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당신의 귀한 말년 에너지를 밑바닥까지 고갈시키는 독버섯과 같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무서운 전염병과도 같아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감정을 낭비하다 보면 당신이 애써 모아둔 긍정의 기운과 재물복마저 함께 탁해지고 만다. 말년의 운이 트이는 사람들은 관계의 양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질을 도모한다. 그들은 수십 명의 얄팍한 지인들과 억지로 어울리는 대신 차 한 잔을 나누며 조용히 눈빛만으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진실한 벗을 곁에 둔다. 아니, 때로는 그마저도 훌쩍 내려놓고 홀로 있음을 온전히 즐길 줄 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이다. 외로움이 곁에 사람이 없어서 텅 비고 시린 상태라면 고독은 오롯이 나와 마주하여 내면을 꽉 채워나가는 찬란한 시간이다. 은퇴 후의 삶은 이 고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품격이 결정된다. 정약용이 평생을 바쳐 강조한 신독, 즉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삼가고 단정히 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다. 오늘 당장 당신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열어보라. 당신을 피곤하게 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인연의 끈이 있다면 낡은 가지를 치듯 가위로 싹둑 잘라내도 괜찮다. 무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낭비하기엔 너무도 짧고 귀하다. 그렇게 인간관계에 군사를 빼고 비워낸 고요한 여백의 자리에 비로소 당신 자신을 위한 진짜 평화가 깃들고 당신의 결을 알아주는 진짜 귀인이 찾아올 것이다. 5번째 공통점은 바닥까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여 스스로를 가장 귀한 손님처럼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이다. 중년과 노년의 시기는 인생을 통틀어 자존감이 무너지기 가장 쉬운 때다. 거울을 보면 팽팽했던 청춘의 피부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주름과 검버섯이 자리 잡고 있다. 조금만 무리해도 여기저기 몸은 고장이 나고 사회적 지위와 번듯했던 명함은 사라진 지 오래다. 품 안에 자식인 줄 알았던 아이들은 제 살 길을 찾아 훌쩍 떠나버리고 덩그러니 빈 둥지만 남는다. 이 헛헛한 시기에 수많은 이들이 내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이다.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다라며
스스로를 하찮고 초라하게 여긴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에는 놀랍고도 무서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재물과 운명, 그리고 타인의 대우는 철저하게 당신의 자존감, 크기에 비례해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한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 된다고 했다. 자존감이란 타인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남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은 방 안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느냐의 문제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면 세상도 당신을 하찮게 대하고 재물 역시 당신을 가벼이 여겨 곁에 머물지 않는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를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보석으로 닦아내면 세상도 당신을 귀빈으로 대우하기 시작한다. 공자는 군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다. 진짜 자존감은 남의 자식의 성공과 내 자식을 비교하거나 남의 집 평수와 내 집 평수를 비교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는 내면의 성찰에서 온다. 과거에 화려했던 계급장, 왕년에 내가 마리아로 시작하는 낡은 훈장에 대한 미련을 이제는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그것이 바로 현재의 당신을 가장 초라하고 늙어 보이게 만드는 주범이다. 대기업의 임원이자 사장님이었든 평생 흙을 만진 농부였든 거친 현장을 누빈 노동자였든 과거의 직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두 발로 굳건히 땅을 딛고 살아 숨쉬는 현재의 당신 그 자체다. 스스로를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라. 외출할 일이 없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며칠째 감은 머리에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넘기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하게 세수를 한 뒤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나를 위해 정갈한 반찬을 그릇에 담아 온전한 식사를 차려내라. 자신과의 아주 작은 약속, 이를테면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걷기, 혹은 좋은 책 한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기 같은 것을 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라. 이 사소해 보이는 작은 성취와 자기 대접이 벽돌처럼 겹겹이 쌓여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견고한 성으로 세워준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가르쳤다. 스스로를 멸시하지 마라. 당신은 짐덩어리가 아니다. 그 끔찍한 가난과 온갖 거친 풍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위대하고 존귀한 생존자다.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매일 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냈다. 나는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다라고 말해주어라. 그 굳건한 자존감이야말로 말년의 풍요를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마지막 6번째, 말년의 재물복이 완성되는 궁극적인 비밀은 바로 베풀물 통한 운의 순환과 마음의 평화에 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모으는 것에만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쥐는 것에만 집착하면 삶은 피폐해진다. 돈을 모으고 지키는 것만으로는 반쪽짜리 복에 불과하다. 웅덩이에 고인 물이 흐르지 못하면 결국 악취를 풍기며 썩어버리듯 사람의 운과 재물도 내 주머니 안에서 꽁꽁 갇혀만 있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말년에 진짜 부유한 사람들, 운이 트여 인상부터가 온화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려보낼 줄 안다. 이것은 반드시 큰 돈을 내어 기부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내가 가진 시간, 지혜, 그리고 따뜻한 온기 한 줌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태도를 말한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웃이나 경비원에게 먼저 밝게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는 것. 식당이나 마트에서 고생하는 종업원에게 덕분에 참 잘 먹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라고 따뜻한 덕담 한마디를 건네는 것. 나보다 조금 더 짐이 무거운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작은 배려. 이 사소한 베품과 친절들이 팍팍하고 메마른 세상에 작은 온기를 더하고 그 긍정의 에너지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말년에 더 큰 운과 건강, 재물로 반드시 되돌아온다. 노자는 베풀수록 더욱 많아진다고 했다. 우주의 법칙은 신비롭게도 남에게 나눈 만큼 나의 창고를 반드시 다시 채워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모든 지혜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결코 통장의 숫자나 화려한 집이 아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다. 재산이 수백억 원이 있어도 매일 돈을 잃을까 불안해하고 자식들과 유산, 다툼으로 지옥 같은 소송을 벌이며 남을 의심하는 노년이 과연 행복할까? 비록 작고 낡은 집에 살아도 텃밭에 핀 상추 한 잎에 기뻐하고 오늘 밤 아무런 근심 없이 이부자리에 누워 단잠을 잘 수 있는 노년이 수백 배는 더 축복받은 삶이다. 진정한 황금빛 축복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완성된다. 돈을 다스리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늙어가는 육신과 늘어나는 주름을 서글퍼하며 거스르려 하지 말고 봄이 가고 가을이 오듯 자연스러운 우주의 섭리로 온화하게 받아들여라. 에피쿠로스는 적게 원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했다. 오늘 아침 병석에 눕지 않고 무사히 눈을 뜬 것, 시원한 물 한 모금을 삼킬 수 있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계절이 바뀌어 피어나는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 이 소박하고 당연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기적들에 깊이 엎드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도둑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거대한 부를 손에 쥔 사람이다. 이제 초년의 고생을 말년의 황금빛 축복으로 바꾸는 기나긴 여정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고난을 긍정하여 그릇을 넓히고 근검절약하여 재물을 지키며 풍요의 언어를 쓰고 관계의 군사를 빼내어 고독을 즐기며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 스스로를 대접하고 작은 베풀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도덕경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는 것과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알면서도 당장의 게으름과 낡은 습관을 이기지 못해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평생 남의 탓, 운명 탓, 나라 탓만 하며 고단하고 쓸쓸한 말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은 당신은 분명 다르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변화를 향한 나 자신을 사랑하겠다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부터 거창하게 마음먹고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은 당장 버려라. 모든 위대한 변화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실천에서 폭발하듯 시작된다. 오늘 당장 입가에 맴도는 불평과 한숨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뱉어라. 오늘 당장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는 무의미한 모임의 약속을 정중히 거절하고 온전히 당신의 두 다리를 위한 고요한 산책을 즐겨라. 오늘 당장 거울을 보며 흰머리 가득한 당신의 얼굴을 향해 그동안 참으로 잘 살아왔다. 참으로 고생했다. 나는 네가 참으로 눈부시다라고 소리내어 말해주어라. 당신의 초년과 중년이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였다면 당신의 말년은 그 모든 풍파를 잠재우고 모든 생명을 고스란히 품어내는 넓고 고요한 호수가 될 것이다.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단단하고 선명한 나이테를 새기고 가을날 가장 붉고 아름다운 단풍을 피워내지 않던가. 당신이 그동안 가족과 세상을 위해 남몰래 흘린 수많은 눈물과 이마의 땀방울들은 이제 영롱하게 빛나는 찬란한 보석이 되어 당신의 남은 날들을 그 어떤 황금보다도 눈부시게 비춰줄 것이다. 치열했던 세상의 무대에서 짐을 짊어진 주인공으로 숨 가쁘게 살아온 당신.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관객석에 편안히 앉아 당신 스스로가 기획하고 만들어갈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마지막 장을 온전히 즐기기 바란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평화로우며 경이로울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일구어낼 그 찬란하고 황금빛 가득한 노년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 힘을 다해 응원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